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대한 건데요. 이제 앞에서 그 사진에 대한 그 미국 관련해서 자료들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주로 보면 미 육군 통신대와 해병대와 공군에서 해군에서 주로 이런 사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 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블루 해변과 그린 해변, 레드 해변, 그리고 월미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폭격하기 전의 모습들에 대한 사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1950년 9월 2일 날 인천 블루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경우도 좀 그렇게 왜냐하면 50년 9월 2일 시기에 이 인천 지역의 항공 사진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직접 그 작전하기 직전에 촬영한 공군 사진, 항공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똑같은 지역인데 좀 다른 방향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항하고 방파제도 보이시죠? 이쪽 아래쪽의 부분은 이게 이제 월미도가 되겠죠. 네, 월미도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와 이제 그 항만구역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만큼 요 부분에 이제 그 항공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그 가옥 그러니까 그 주택 몇 채까지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항공 사진 화질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인간인 피해나 뭐 혹은 저쪽에 이제 항구 쪽 항만지구 구역 쪽에도 보면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의 주변에 각종 시설들을 아예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다 촬영을 했습니다. 되게 꼼꼼하죠. 마찬가지고요. 월미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그 항만 시설들을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 작전과 관련해서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간혹 TV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이 두 사람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한 사람은 덴젤이고 하나는 보스턴 너트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아이모라는 35mm 그 휴대용 영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항상 2인 1조입니다. 카메라병과 영상 촬영병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쪽은 스틸 사진을 찍고 있고 한쪽은 영상 계속 찍고 있는 거죠. 그런 영상들의 자료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사진들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이 타고 있고 집이 월미도에, 또 한 사람은 이제 해병대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앞에서 촬영했던 그 친구들이 또 하고, 그리고 육군 통신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해병대 내에도 사진 촬영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병도 있었고요. 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해병대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에 맞아서 보시면 이 병사가 지금 현재 팔이 이미 떨어져 나가려는 찰나고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모습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되게 좀 잔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촬영을 했고, 이 두 병사가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진 촬영하고 있는 그 병사한테 눈이 꽂혀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살려달라는 그런 되게 잔인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포로 이제 그 월미도의 포로 집결소의 장면이고요. 폭격 사진. 이게 이제 월미도에서 이제 그 네이팜탄 피해를 입은. 네이팜과 관련해 가지고 사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보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해서 약 20일 사이에 이 짧은 기간 안에 네이팜탄이 앞의 시기보다 그러니까 8월 달보다는 많을 때는 5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만큼 네이팜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영상은 주로 16mm와 35mm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흑백인데 유성이 있고 흑백인데 무성이 있고 칼라인데 유성이 있고 무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군 통신대가 찍고 해병대도 찍고 그런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볼 영상은 월미도와 인천 상륙을 하는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1950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부터 해서 9월 10일부터 해서 16일까지 촬영된 영상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장면이 월미도가 지금 불타고 있는 그러니까 폭격 이후에 불타고 있는 장면이고요. 무성입니다. 소리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인천 월미도와 그 너머에 지금 현재 인천항 주변으로 이제 불타는 모습이고 바로 장면이 이어져서 인천에 상륙해서 LS선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자를 하약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탱크나 기타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지를 이제 땅을 고르고 있는 불도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각종 장비들이 내려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면은 민간인이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아마 LT선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되게 좀 충격적인 영상을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원래는 보통 이제 영화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주로 보면 영상을 하나 이렇게 수집을 하면 전체 필름을 안 쓰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거는 전혀 그러니까 편집이 안 돼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도 보면 이제 그 민간인들 혹은 아니면 뭐 북한인민군 지금 이제 북한인민군 이제 포로 신문하는 장면인데 옷차림을 봤을 때 그렇죠. 이 장면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에 이제 그 주변에 항 주변에 모여 있던 인천 지역 주민들이죠. 주민들을 요게 보시면 요게 철조망에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을 일단 포로로 취급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지금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도 일단은 적국민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포로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일단은 적국민으로 취급해서 일단 포로로 처리하고 이들을 나중에 민간인 음료로 분류할지 그 다음에 그냥
풀어줄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기본적인 이제 처리 방식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인민군 점령하에 있었다면은 일단은 적국민으로 본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면 해병대가 과연 어떤 형태로 민간인들을 처리하느냐. 이 장면은 폭격이 일어난 뒤에 그 가옥에 폭격 맞고 난 뒤에 민간인 희생된 월미도입니다. 그 인천에 이제 상륙작전 하고 난 뒤에 이제 직후 상륙을 하기 위한 이제 함선에서 내리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상륙을 하면서 이제 가는 장면인데 하늘이 보이고 월미도가 불타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월미도로 이제 미 해병대 그 7년대 3대대가 월미도를 이제 상륙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륙을 하면서 전차 부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포로를 이제 바로 포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한국군 가초사 이제 해병대가 북한 포로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거죠. 짧게 저게 뭐냐면 한국군 해병대가 이제 옷을 쫙 찢고 나서 되게 웃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민간인들도 일단은 그 월미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적으로 간주하니까. 월미도에 불타는 장면이고 저 불도저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월미도 주변 곳곳에 이제 벙커가 있으니까 그 벙커를 그냥 밀어버리기 위해서 불도저를 이용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있는데 바로 밀어버리죠. 네. 네, 주로 이제 이런 이제 함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앞에서 제가 그 캡처 화면을 썼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미 해병대가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때도 보면 일본군 포로들을 다루는 거 보면 포로들을 전부 다 탈의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포로들을 이렇게 잡으면 바로 다 탈의시켜가지고 이 행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수용소 가도 보면 주로 보면 이 나체로 있는 포로들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래전에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을 한국전에도 그대로 이제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게 일단 포로를 대우하는,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인도적이냐라는 거, 저게 제네바 협약에 정말 맞게 하는 건지. 근데 미 8군이나 다른 쪽에 그 육군에서 그 포로를 처리하는 방식하고는 같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는 옷을 벗기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해병대들만 딱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월미도 작전과 관련한 영상들이 한 10개 이상 되는데요. 저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독 왜 해병대들은 저렇게 포로들을 저렇게 처리할까? 저는 되게 좀 야만적으로 포로들 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한다.
왜 해병대 부분만 이렇게 돼 있을까? 예. 여기서는 이제 뭐 옷을 입고 예, 포로 태그를 한 상태에서 이제 월미도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인천 소년형무소에 임시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은 월미도에서 인천 소년형무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예. 1950년 9월 1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월미도 9월 10일부터 폭격을 하면서 인천 지역에 9월 15일, 16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월미도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공중 폭격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미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전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격기가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을 폭격하면 그 다음 이 비행기가 또 대전까지 내려가서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수원, 뭐 지금은 이제 김포 비행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폭격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딱 6월 25일 다음 날 26일부터 해서 평양을 끊임없이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하기 몇 시간, 2시간 전에도 평양을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제일 무서웠던 게 미군의 폭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또 다수 희생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폭격과 기총소사, 그러니까 폭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격하고 나서 바로 또 기총소사까지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총소사할 때 민간인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총을 쏜다는 거예요. 되게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월 10일부터 이 월미도 폭격을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 전역으로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일설에는 군산 지역에 그 작전을 하기 전에 폭격을 한다라고 삐라를 부렸답니다. 근데 뭐 월미도에도 뭐 뿌렸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보면 그 이 민간인에 대한 이 폭격에 대한 경고, 미군이 북한 지역에는 폭격하기 전에 삐라를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폭격 경고 삐라를. 과연 이제 왜 그것도 이제 한참 전쟁 뒤에 그때 왜 그 인천 상륙 작전 때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전 계획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안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평가단 아까 태평양 함대 이제 평가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평가단의 이 글이 결국에는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던 평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부분에서는 메가더에 대한 신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무기, 그러니까 네팜과 155mm의 이 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공중 폭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전술 폭격이었고 전력 폭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단 폭격을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봤던 이제 그 500쪽짜리 보고서와 그 다음에 또 구기동단에서 만든 보고서도 보면 거의 한 400쪽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또 보고서 이제 그것만 해도 한 400쪽 되고 이제 평가단 보고서는 한 50쪽 정도 됩니다.
그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륙작전을 과정 속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려라는 부분, 그리고 포로를 처리하는 방식들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인도적인 혹은 아니면 국제 협약에 좀 맞춰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인민군 점령 하에 있지만 그 인천 시민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작전 과정에서 이 시민들을 얼마나 고려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작전 계획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전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봤던 부분이고, 요거 말고 이제 그 작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그 지휘 보고서라든지 전쟁 일지라든지, 그거는 더 많은 분량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인용하고 정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자료집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 뭐 책도 있고 논문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는 많다. 그러나 이 전투를 통해서 민간인의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전쟁을 또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존재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앞에 제가 세 가지의 작전 계획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는 수많은 어떤 논문과 책은 나와 있지만 좀 더 전투라는 어떤 중심 속에서의 인천 상륙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폭격과 그게 따르는 어떤 피해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한 자료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수집되고 그게 아카이브 형태로서 만들어져서 일반 시민들에게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가 좀 해야 될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긴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B-29에 사용됐던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만으로도 실제 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핵심은 네팜탄을 사용한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혹은 벙커나 이런 지하 벙커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팜을 썼다라고 일단은 미 공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전투 파이로 하는 사람들이 네팜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장면들을 봤을 때 네팜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그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초기보다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점점 네팜탄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그러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대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아래에 있는 진주를 비롯한 뭐 안동이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네팜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면 이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 네팜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더 극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950년 10월달에 이제 웨이크 섬에서 이제 트루먼 그리고 이제 몇가더 기탄 국무부
관계자, 이제 참모총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메가더는 대개 이제 그 막 쓸어버려야 된다, 혹은 만주나 이쪽 지역, 그리고 이 특히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반면에 이제 또 국무부 쪽에서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군 쪽보다는 주로 보면 국무부 쪽에서 메가더를 좀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해임되고 난 이후에도 메가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문서에서는 싹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조차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인천상종 작전 이후에도 보면 이 몇몇 그 다른 장성들의 이제 저는 영국 자료를 봤거든요. 영국 자료를 보면 메가더를 굉장히 비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를 뒤통수 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그 영국군 원수가 아예 그냥 보고서에 쓸 정도로 그만큼 좀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합군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이제 메가더가 이제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특히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 그 그저도 포로 수용소에 원래 이 포로 진압하는 군대를 미국이 상고 초래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장군이 가서 설득할 정도로 제발 그저도 포로 수용소 가서 포로들을 좀 진압하는데 영국군이 좀 앞장서 달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만큼 좀 그런데 결국 이제 가서 좀 폭력적인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좀 뭐냐면 영국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그 다음에 넬란드도 되게 이제 그 미국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전쟁 와중인데도 그렇게 되게 비판을 한다, 메가더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50년 12월쯤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각 미팔군, 극동사령부, 극동공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 그리고 뭐 해병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한 그 9월달 그 작전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가는 내려졌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재생산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명예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작전은 별로였는데 그 작전을 이제 위대한 걸로 또 다시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는 그때는 그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해병대 평가 보고서를 보면 뭐 폭격에 대한 것을 되게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메가더에 대한 평가도 보면 딱 한 줄이에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평가들이 되게 엄청나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해병대 평가가 다르고 해군의 평가가 다르고 육군의 평가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나오는 미국 그게도 보면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평가가 또 나뉘고요. 그만큼 보면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쟁 해임, 이제 메가더 해임 이후로 보면 되게 메가더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2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에 메가더가 이제 그 필리핀 그쪽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전세가 분리해서 일단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필리핀을 무참하게 산육작전을 성공해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죠. 저는 필리핀 루소온을 비롯한 그 지역이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좀 되게 잔인한 전쟁을 해왔던.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쭉 준비를 해왔지만 그 보통 작전 계획을 세우면 다른 작전들을 보면은 작전 계획이
한 일주일 단위에서 막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보통 한 3개월 준비를 했는데 8월하고 이제 9월 2일 날이 마지막 최종 이제 보고 이제 작전 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 뭐 일본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선박에서 이제 하는데 인천과 그다음에 뭐 원산이나 뭐 여러 번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이 실제 그 절제절명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게 보통 그거는 일반론적인 이제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이미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메가드도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이전에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제네바 협약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런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그 1925년에 있었던 헤이거 협약에 따르는 민간인에 대한 그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준수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실제 작전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이 전술 폭격의 어떤 형태가 아닌 융단 폭격을 통해서 민간인 지역까지 포괄해 가지고 폭격했다라는 것 자체는 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뭐 그 이후에 평가를 했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왜 특히 또 네이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국에다가 이거 범죄다.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이팜 사용은 굉장히 전쟁 끝나고 나도 영국은 계속 네이팜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든. 그만큼 이 민간인에 대한 네이팜 사용한 부분, 그러니까 월미도를 비롯해서 이제 인천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남한 지역이나 북한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폭격의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도 일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다른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쟁 혹은 아니면 적을 이제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선인가라는 것을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전투원보다 비전투원의 희생이 더 많은 전쟁은 한국 전쟁에서 참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좀 앞으로 뭐 이게 좀 더 뭐 앞으로 아직도 한국 전쟁 시기의 자료들이 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 그만큼 좀 묵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 어떤 뭐랄까 미군의 어떤 작전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합니다. 예전에 이제 노건리 사건 그만큼 보면 미군 폭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쟁 지역에서 제일 피해가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이미 70년 지난 과거라고 치부할 부분이 아니라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이 폭격 문제는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